질문이 뭐냐면요.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랑 지금이랑 다른 상황은 뭐냐면 지금은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구멍가게라든가 사 먹을 수 있는 그 떡볶이 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근처에 굉장히 분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기본적인 수입의 감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결핍, 어떤 공정성이 있는 결핍값을 어렸을 때 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할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숟가락 들지 말라는 것은요,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은 공정함을 기반으로 한 결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을 게 밥상에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게 밥상에 있는 거 말고도 냉장고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감을 느끼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게 현대사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가 그게 중요한데, 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충고하는 게 뭐냐면, 자산을 현찰로 은행이라든가 채권에 집어넣고 집도 팔고 월세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간 변두리나 달동네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가 기초적으로, 자, 직장이라는 것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입을. 씁쓸미를 줄여버리면 되니까. 뭐 사업이 망가져서 내지는 아빠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러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자산대로 현찰 자산을 늘리고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금을 산다든지 해서 늘리고, 자기 자식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마 아빠는 수입이 줄어들었고 우리 집은 집도 없어서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너한테 용돈도 제대로 줄 수 없어. 그래야만이 공정한 결핍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결핍은, 그 조작된 결핍은요 안 통해요. 상처만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제가 충고한 대로 현찰 자산을 숨기고 가난한 척 할 수 없다면, 가난한 척 하기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엄마가 우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공간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달동네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탄불에다 물을 데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그 엄마가 참을 수 있냐 이거야. 못 참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정한 결핍의 환경을 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남는 게 뭐냐면, 자, 동기부여는 결핍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반작용으로서의 동기부여가 있고요. 그 본능적인 힘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즐거움과 쾌락을 통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즐거움. 그게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아이들에게 그 공정한 결핍을 주기가 경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즐거움에 몰입하게 해야만이 강한 동기부여를 갖게 됩니다. 현대사회에는. 그래서 그 즐거움에 몰입하게 하는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이에요. 장난감을 고르는 것,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 그 모든 어떤 시간들이, 그래서 아이가 지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즐겁죠, 그죠? 즐겁기 때문에 밥 먹는 걸 까먹거든요. 배고픔을 느낄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얘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에 빠져서 밥을 안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먹는 걸 까먹어버리는 상태를 오랫동안 맛보내일수록 지금은 창의적이고 성공한 애가 됩니다. 결핍과 죽음의 공포는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엄마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어야지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밖에서 나가서 놀고 있으면은 빨리 들어와! 엄마 밥상 2번 안 차린다. 아니 한 2끼 정도 애가 밖에서 노느라고 굶어가지고 막 놀다 보니 내가 2끼 굶어서 이상하게 배에서 막 소리가 나. 근데 친구랑 더 놀고 싶어. 이 새끼 진짜 막 뛰어놀았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 감정적인 쾌락을 억누르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만족지연 능력. 만족지연 능력.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들의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핍이 키워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만족지연 능력은 결핍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에 몰입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 전략을 엄마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유치원 때까지 뭐냐면요. 밥 먹는 거예요. 왜? 식사 시간에 노는 걸 못 봐줘 엄마가. 초등학교 때는 뭘까요? 과목입니다. 커리큘럼.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도 오늘 내가 음악에 꽂힌 거야. 피아노가 좋아. 예전에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피아노를 처음 보는 거야. 처음. 그래서 띵똥땡땡 되게 신기해. 이게 그래서 친구가 와서 막 치기도 하고 근데 피아노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그 피아노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잊고 몇십 원 동안 사실 연주도 아닌데 그거 막 소리가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은요. 오늘 내가 음악에 꽂혔잖아요. 하루 종일 음악을 해야 돼요. 체육에 꽂혔잖아요. 하루 종일 체육을 해야 돼요. 미술에 꽂혔죠. 1박 2일, 2박 3일로 그 미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의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목을 아이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하루, 일주일, 2주 내지는 그걸 집중학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러면 현대사회 아이들은 배고픔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장기간 하면서 동기부여의 능력과 열정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걸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학교하고 가정에서의 엄마예요. 지금이라도 그 점을 명심하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빠졌을 때는 한두 끼를 반드시 굶기시고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뭔가에 빠져있을 때. 지금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의미 있어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지향 능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애. 즉 중3, 고1, 고2 때 성적이 올라가는 애. 그런 만족지향 능력이 없는 애는 다 떨어집니다. 그런 애를 중고등학교 때 그런 애를 만들고 싶다면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것에 몰두했을 때 밥 먹으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허용해라. 그 행위를. 당연하죠. 허용하고 존중하고. 장시간 동안. 게임은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두뇌가 비정상적으로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니터 가지고 조작하는 거 말고 만드는 거든 뛰는 거든 자치기든 뭐 구슬치기든 뭐 그게 축구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그것에 장시간 노출되는 걸 주란 말이에요. 단 스마트폰하고 이거 게임만 빼고 이거는 왜 안 된다고요? 두뇌의 연결성이 약한 상태로 고착화된다니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니까요. 구체적 조작기.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한마디 소감 느낌 뭐. 말씀하시다가 저희 공교육 교육의 사대와 교대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점 있잖아요. 네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그 교육계에서 바꿔야 될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바꾸려면 지금 교육계가 보수적이라서 그런 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교장단, 교감단 이런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국영수의 그 학과목의 실력을 늘려주는 교사와 관리교사나 인성교사나 뭐 다른 교사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분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영수라든가 지금은 현재 학교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중고등학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선생님들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ADHD 성향의 아이들과 창의성이 좋은 아이들이 싫어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싫어. 왜 쟤는 지금 진도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막 던져? 야, 너 좀 조용히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외계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공부를 잘했던 그 두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애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그 창의적인 두뇌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세상에 저런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참 속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인종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애들의 자기 비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로 그 자존감을 죽여버리는 거죠.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부터 시작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애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그 국영수를 가르치는 선생은 국영수를 가르치는 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갈지 말지 난이도에 따라서 국어 A 방에 들어갈지 수학 B, C, D 난이도가 이게 있다면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도파민이 줄어들고 다 수동적인 애가 되고요. 특히 또 하나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는 5분 이상 집중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읽을 때 20권 정도를 동시에 읽습니다. 왜 하나만 읽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약간 그 산만한 성향이 있거든요. ADHD. 예, 그래서 창의성이 또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대를 갔고 뭐 발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초등학교 통지서에 산만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 산만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뭐 20분짜리 교육을 할 것이냐 1시간짜리 교육을 할 것이냐도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어떤 학교는 문제집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자기가 선택해요. 시험 문제가 수학 난이도가 20단계로 쫙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1단계 수학 문제 풀 거야. 내일은 5단계 풀어봐요. 어렵네? 다시 4단계. 수학 문제 푸는 단계를 학생이 직접 선택을 한다니까 얘 수학 실력 꾸준히 성장합니다. 왜? 자기가 풀고 싶을 때만 푸니까. 그리고 아까 그 미술 레포트 쓸 때는 하루 종일 미술만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나이가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4, 1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간 그것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낚시질에 꽂혔다. 한 달간 바다에만 있고 싶은 거야. 이게 아이들의 본능이에요. 그게 이제 13세가 넘어가면 그런 본능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 분야에서 완전히 마스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게 공교육이에요. 그래서 강명시가 그런 과과목에 그런 좀 정책을 펴갖고 초등학교도 한도에 사니까 한 초등학교 보내고 서동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갖고서 이 초등학교는 이런 아이들은 많고 저 초등학교는 전에 많고 한번 이렇게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한번 필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그 보편 교육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15세가 됐을 때 15세가 됐을 때 보편 교육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사실 그렇게 키웠는데 둘 다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렇죠. 뭐 저 알다시피 우리 작은 아들은 26살에 지금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우리 가장이 돼가지고 우리 다 훌륭하고 26살에는 취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3년 만에 보너스로 5억을 받았어요. 그냥 일반 학교 갔어요? 대안학교? 아니 저기 안 갔어요. 광교고등학교 나오고 명지대 나왔는데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우리 아들 아이 둘을 나는 모두 허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존중해줬고. 그건 부모의 역량이고요.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런 공교육을 포기했죠. 했잖아요. 네? 공교육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저리 싫으면 등이 떠나는 보내지 거죠. 공교육 전체가 변하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링이라든가 축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볼링을 하잖아요, 얘가. 그럼 공의 회전수가 있죠. 회전수에 따라서 공이 휘는 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얘가 그 핀의 힘에 의해서, 그 회전수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핀이 튀는 게 또 달라지죠. 이게 수학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15세까지의 아이들이 볼링에 빠졌어요. 그리고 얘가 뒤늦게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수학의 기초부터 배웠어요. 굉장히 빨리 배워요, 일단. 두뇌가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세 이전에 얘가 볼링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그 스핀의 힘이라든가, 그것이 나중에 과학과 만났을 때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미학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능력은 그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몰입하고 그것을 장시간 오랫동안 그 섬세하게 체험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가 창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15세 이전에 공교육 방식의 커리큘럼 형식으로 애들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없는 두뇌가 돼버려요. 커리큘럼을 다르게 짜야 되겠네. 네. 아이들의 과감하게 그 특성화 교육과 몰입 교육을 시킬 시기하고, 물론 두뇌에 따라서 보편 교육을 시킬 애가 있겠죠. 그러나 절반 정도, 이쪽 25%, 이쪽 25%는 이게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교육까지 뭐 바꿔서 하기는 너무 확장이 되니까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네네. 또 이제 여기 이제 교육에 또 학교에 또 오래 계셨고 또 외국에서도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또 자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아주 이렇게 열띠게 강의하거나 질의하거나 막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되게 즐기고 계신 거 모르죠? 한마디 키워드가 신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에서 신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미안. 깊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신미안이에요. 이게. 남의 눈. 그렇죠. 신미안인데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우리 이런 어떤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그 신미안을 획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획력하고. 근데 아이의 두뇌의 경향성에 따라 경영 능력하고 기획 능력이 좋은 애가 있고 신미안이 좋은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세 분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협업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두뇌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삼각 그 세 개의 원이 만나서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두뇌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교육 체제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이죠.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 이렇게 열띠게 강사님을 흥분시키고 또 여러분들도 못지않게 또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많으신 분. 근데 이게 윤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사례, 자녀의 사례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저는 이렇게 질문할 때 두개골 얘기할 때 간상도 하시거든요. 간상하시고 그런 거 연관성을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 했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육장에 어디를 가도 시간에 쫓겨서 실제 이렇게 질문 안 받습니다. 실력이 밝혀지기 때문에 질문 절대 안 받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미리 짜놓고 요 앞에 있는 좀 이렇게 좀 멍하고 이렇게 덜덜한 분한테만 찍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광고를 하면 5월 1일 요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마경로 선생님께 이제 요번 달에는 그 시리즈가 끝나고 5월 달 때부터는 지도자 과정으로 조금 학생들이나 지도자 아이들 여기 이제 고 선생님은 영어 책 읽어주는 거. 저는 아이들 이제